40대 선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검소함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성공했습니다. 버스비를 아껴 걸어다니던 정우와 결혼하고 결혼 선물로 받은 100돈짜리 순금 거북이를 금고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선주의 건물에 치킨집을 연 정우는 대박이 났지만 돈에 취해 변했습니다. 명품을 사고 친구들에게 돈을 쓰며 교만해졌고 이혼한 시누이 정희에게 수천만 원을 퍼주다가 급기야 선주 몰래 순금 거북이까지 빌려줍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쫓겨난 정우는 뒤늦게 후회하고 누나에게서 금을 되찾아옵니다. 선주는 마지막 기회를 주며 4가지 조건을 내걸고 정우는 점장으로 일하며 초심을 되찾아 가족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매일 쌓아올린 성실함과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들 합니다. 한 부류는 손에 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잃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선주는 후자에 속하는 여인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선주는 오래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적힌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누가 보면 구두쇠의 흔적이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주에게 이 장부는 그 어떤 보석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낡은 장부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주는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손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로또가 아니라 매일의 10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하게 풀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쓰시던 문구점 풀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잔고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일까요? 선주는 그 답을 찾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녀가 아직 무릎에 딱지가 마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며 골목을 뛰어다니던 그때였지요. 선주의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자린고비라고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이셨지요. 선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까마득한 옛날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한옥 대문이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그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툇마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명적삼을 입고 부채질을 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새지 않게 막는 것이 첫 번째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선주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풍파를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소박한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를요. 선주는 장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요. 한 여인이 진정한 부를 깨닫기까지의 이야기를요. 그 여정에는 사랑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선주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창밖에 햇살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장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의 강물을 따라 과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골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주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 불렀지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선준의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그 유명세가 자랑스러운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수군덕거리며 선주를 놀려댔습니다. 선준의 아버지가 구멍난 양말도 꿰매 신으신다고 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된장만 넣어오는 집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주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해서 땅이라도 꺼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셨습니다. 옷에 단추가 떨어지면 직접 바늘에 실을 꿰어 다셨습니다. 이가 빠진 그릇도 버리지 않고 깨진 틈을 메워 쓰셨습니다. 선주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러냐며 속으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선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북풍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지요. 선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선준의 집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찢어진 선주의 교복 치마였습니다. 놀이터 철봉에 걸려 크게 찢어진 그 치마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낮에 대문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맨손으로 바늘을 움직이셨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는 뛰어가서 아버지 손에서 치마를 낚아챘습니다.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선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를 내시거나 서운해하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측은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주야, 새는 바가지엔 물을 담을 수 없단다. 선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이셨습니다. 구멍이 작을 때 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커지면 손 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씩 새는 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이 빈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기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주는 치마를 받아 들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을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씨앗은 조금씩 뿌리를 내렸습니다. 선주가 어른이 되어 풍파를 맞닥뜨렸을 때였습니다. 그 뿌리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절약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그러셨던 것을요. 선주는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참이나 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콧물 흘리던 소녀는 어느덧 당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꼼꼼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대충 보고 넘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선주는 그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을 볼 때도 10번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 성실함이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선주를 믿고 집을 맡겼습니다. 속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주의 이름 석자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선주는 작은 건물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에게는 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을 선주는 보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보람이 느껴지셨나 봅니다. 그 무렵 선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자리였습니다. 정우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말재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수더분하고 검소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정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한 정거장은 걸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손사래를 칠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커피숍보다 자판기 커피를 즐겼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선주는 자신과 닮은 결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정우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정우는 허름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두는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구두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물건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합격 통보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정우의 수수한 인상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우와의 연애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근교의 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시간들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1년쯤 만났을 때 정우가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프러포즈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비싼 반지는 못 사지만 평생 아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검소함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선주는 정우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성대한 예식장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한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선주는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린 시절 찢어진 치마를 꿰매 입던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생 양복을 즐겨 입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옷깃이 조금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양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지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새셨습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옛날 그대로 맑고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무 상자를 내미셨습니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선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곱게 누워 있었습니다. 순금 거북이였습니다. 100돈이나 되는 묵직한 금덩어리였습니다. 선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푼 돈도 아끼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것을 마련하셨다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비상금이다, 선주야.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미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의 피땀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만 꺼내 팔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손 위에 올려진 순금 거북이가 묵직했습니다. 금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선주는 그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아끼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끝까지 가는 동물이라 하셨습니다. 내 인생도 그러하라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달리지 말고 꾸준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선주는 눈물을 삼키며 약속드렸습니다. 그 순간 선주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순금 거북이만큼은 절대로 지키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부모님의 피땀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그 묵직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순금 거북이를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열쇠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주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요. 결혼 후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선주와 정우의 살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검소한 두 사람이 모으니 통장 잔고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우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처음에는 선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직장 생활이란 원래 고된 것이니까요.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정우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밥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근을 해도 수당은 없다고 했습니다. 승진에서도 번번이 밀린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다음 말이 선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내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급쟁이로 평생 눌려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업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선주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숱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냐고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킨집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 건물 1층이 비어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선주의 건물 1층은 최근에 세입자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우는 거기서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달라며 선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주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될까 싶었습니다. 선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편 정우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주는 꼼꼼하게 조건을 정했습니다. 가게 명의는 선주 앞으로 했습니다. 임대 계약도 선주 이름으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선주가 관리했습니다. 운영만 정우가 맡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모든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주의 건물 1층에 치킨집이 들어섰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깔끔함을 택했습니다. 테이블도 10개 남짓이었습니다. 정우는 치킨 튀기는 법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가게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드디어 개업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현수막 하나만 걸었습니다. 화환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5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튀겼습니다. 기름 온도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선주도 틈틈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서빙을 돕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치킨이 바삭하고 맛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기름을 자주 갈아서 느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줄을 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말 저녁에는 대기가 30분씩 걸렸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6달이 지나자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빼고도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선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닭을 골랐습니다. 직접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양념 냄새가 배었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의 성실함을 알아봤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방송 제의도 몇 번 들어왔습니다. 작은 치킨집이 소위 대박을 친 것입니다. 선주는 남편이 대견했습니다. 자기 일을 찾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당신을 믿기 잘했어요. 선주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의 눈가에 기쁨의 물기가 맺혔습니다. 행복한 비명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층도 가게로 확장하면 어떨까 의논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칠 시련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서 정우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새는 바가지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요. 사업은 자칫하면 크게 새는 구멍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눌려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도전하지 않고 안전만 줬다가 후회하면 어쩔까요? 선주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선주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주는 정우를 앞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가게 명의는 자신 앞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영은 정우가 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그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선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낯선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누나, 그러니까 선주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정우보다 5살 위였습니다. 예전에 결혼식 때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정희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일 저 일을 전전했습니다. 정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정우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희의 눈이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손님 수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인테리어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우는 누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맛있는 치킨을 대접했습니다. 누나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정희는 연신 동생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정우, 이제 대단한 사장님 다 됐네. 사장님이 다 됐다며 감탄했습니다. 정우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렀습니다. 밥 먹으러 왔다며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계산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누이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정희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3명, 4명씩 몰려왔습니다. 당연히 공짜로 먹었습니다. 계산대 앞을 그냥 지나쳐 나갔습니다. 선주가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거는 좀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고요.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요. 하지만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누나인데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한때 힘들게 살았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교묘했습니다. 선주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가 없을 때는 달랐습니다. 동생에게 은근히 불만을 심었습니다. 형수가 너무 깐깐하다고 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정우는 누나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좀 인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나눠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주는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정우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시누이의 욕심은 바닥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없을 때는 그토록 갖고 싶다가도요. 막상 손에 쥐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정우도 그랬습니다. 치킨집이 대박이 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잔고를 확인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존댓말을 썼었는데 말입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정우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사장님 하며 불렀습니다. 납품업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우의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비싼 브랜드 옷을 사 입었습니다.
구두도 명품으로 바꿨습니다.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런데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요. 예전처럼 검소하게 살자고요. 하지만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누리면서 살아야죠. 맨날 아끼기만 하면 뭐 하느냐고요. 사장이 너무 초라하면 손님들이 우습게 본다고요. 선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친구들을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학교 동창, 군대 동기,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술판을 버리고 치킨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공짜였습니다. 친구들은 정우를 지켜 세웠습니다. 성공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대단하다며 축혀 올렸습니다. 정우는 우쭐해져서 더 퍼주었습니다. 술값도 정우가 냈습니다. 2차, 3차까지 쏘았습니다. 택시비까지 쥐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룻밤에 수십만 원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잔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스름돈 가지라며 큰 소리 쳤습니다. 기사님에게 팁이라며 건넸습니다. 예전의 정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세 가득한 졸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골프채를 사왔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풀세트였습니다. 가격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선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골프를 친 적도 없으면서 왜 사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골프 정도는 쳐야 한다고요. 인맥 관리에 필요하다고요. 선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점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는 바가지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이요. 지금 정우는 새는 바가지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선주는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정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돈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정우가 쓰는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주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출 항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접대비, 의류비, 잡비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주가 가게에 들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우가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신우이 정이었습니다. 선주는 모르는 척 지켜보았습니다. 정이는 돈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정우는 쭈뼛거리며 돈을 건넸습니다. 선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에게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기 몰래 말입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선주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누나한테 돈 줬어요? 정우는 움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선주는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급하다고 해서 조금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했다고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째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누나가 너무 딱해서 그랬다고요. 이혼하고 갈 데가 없다고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요. 선주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라고요. 내가 모르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는 의논하고 결정하자고요. 정우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신우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선주가 따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냐고요.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의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선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의는 자기 것이지만 번 건 정우였습니다. 그 논리로 나오니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부 사이의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우이 정희는 돈을 받아서 뭘 했을까요? 급한 데 쓴다더니 어디에 썼을까요? 얼마 후 선주는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명품 가방을 든 정희를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선주를 보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가방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선주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신우이에게 퍼준 돈이 명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피땀이 저렇게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의 능글맞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가 정우를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선주는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정희가 무언가 사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정우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누나가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사채를 썼다가 이자가 불어났다고요.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요. 선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그건 보통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몇 달치 매출이었습니다. 정우도 곤란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선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고요.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정우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에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동생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이 돈 있으면서 안 도와준다고요. 이웃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선주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정우도 난처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희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 죽으라는 거냐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족도 아니냐며 원망했습니다.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피부치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무렵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금 한돈에 얼마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금 있지 않느냐고요. 결혼할 때 받은 게 있을 것 아니냐고요. 선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순금 거북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순금 거북이요. 100돈짜리 금덩어리요. 지금 금값이면 수천만 원이 넘을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요. 부모님의 피땀이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댈 수 없다고요. 정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선주는 보았습니다.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꾸미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주는 불안했습니다. 정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금만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요. 정우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믿어도 될까 싶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선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선주는 금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금고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 안에 숨겨 두었습니다. 선주만 아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아니, 선주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주는 목에 건 열쇠를 꺼냈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열쇠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빼냈습니다. 그 아래 숨겨둔 금고가 보였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선주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금 거북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금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선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데 옮겨 두었나 생각했습니다. 방 안을 뒤져보았습니다. 장롱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뻔했습니다. 이 집에서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열쇠는 선주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혹시 몰라서 알려주었습니다. 선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때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선주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금고를 앞에 놓고서요. 정우는 금고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순금 거북이가 어디 갔어요? 정우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거짓말을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거짓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고요. 잠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했다고요. 금값이 올랐으니까 나중에 더 갚겠다고 했다고요. 선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빌려줬다고요. 아버지의 피땀을요. 신우이에게 그냥 줘버렸다고요. 잠깐이 아니라는 걸 선주는 알았습니다. 신우이가 갚을 리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금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선주의 눈앞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금고를 건네시던 모습이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으시던 모습이요. 정말 힘들 때만 쓰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장만한 금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남겨두신 비상금이었습니다. 그것을 남편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선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금고가 선주의 마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선주의 마음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우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 다닌다던 그 사람이요. 그때는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도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겠다던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돈 앞에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일까요? 선주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울부짖어 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선주는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게 명의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건물도 자기 것이었습니다. 경제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의 마음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어색하게 선주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가게에서 손 떼요. 해고해요. 정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선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요. 변호사에게 연락해 두었다고요. 짐 싸서 나가라고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선주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게 사 모은 명품들은 두고 갔습니다. 그것들도 결국 선주 돈으로 산 것이니까요. 문을 나서는 정우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꼴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장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허세 부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니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술 사주고 밥 사주던 친구들이었는데요. 결국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뼛속까지 스몄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오만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 휘둘려 가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사흘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찜질방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따로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처음 돈이 들어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누나에게 휘둘린 것도 후회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내보다 누나 편을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요. 정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금 거북이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야 선주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누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허름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왔느냐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금 거북이 내놓으세요. 당장 돌려주세요. 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금이냐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받은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정우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정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며 고함을 쳤습니다. 경찰 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 보았습니다.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금 거북이였습니다. 정희가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물건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전에 없던 기세였습니다. 우유부단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건 내 처가 부모님의 것이라고요. 누나가 훔쳐간 거라고요.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요. 정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기가 꺾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금 거북이를 쥐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다급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선주는 긴장하며 문 앞으로 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라고 정우라고 했습니다. 제발 문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주는 망설였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우가 보였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누나와 싸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물체였습니다. 선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순금 거북이였습니다.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금 거북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돈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습니다. 누나 말만 듣고 아내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1000번 만번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자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처럼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선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순금 거북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딱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주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4가지 철칙이 담긴 각서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첫째, 사장직함을 내려놓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둘째, 신우이와는 연을 끊을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셋째, 모든 지출은 선주와 상의할 것이었습니다. 큰돈은 혼자 쓸 수 없었습니다. 넷째, 다시 한번 배신하면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우는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다녔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2번째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우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우를 칭찬했습니다. 저 집 점장님 참 성실하다고요. 예전이랑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모범적인 가장이라고요. 정우는 점장이라는 호칭을 달게 받았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함을 달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선주의 아버지가 가게에 찾아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셨습니다. 구멍난 양말도 꿰매 신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우가 달려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셨습니다.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변화가 흐뭇하셨나 봅니다. 선주도 가게로 왔습니다.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우가 직접 튀긴 치킨을 내왔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조각 집어 드셨습니다.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선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우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선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대박이 아니라고요. 매일 쌓아올린 10원의 무게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라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하게 끝이 났습니다.